여러분은 평생 믿어온 길을 어느 날 스스로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신뢰를 받던 북한 해외문화교류 대표부 간부. 겉으로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듯 보였죠. 하지만 그의 집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16살 딸이 던진 한마디 질문. 아버지, 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해요? 그 질문은 한 남자의 인생을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의심, 작은 균열,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선택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결정을 내리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남겨질 가족, 지켜야 할 딸의 미래, 그리고 평생 지켜온 신념. 이 이야기는 영웅이 되려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아버지였던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북한 해외 근무 가족이 어떤 고민 끝에 새로운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숨막히는 공항의 밤, 차가운 회의실의 침묵, 그리고 딸의 눈빛. 과연 그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늘 허락을 받아야 해요? 소명아, 그냥 그래야 하는 거야. 하지만 아빠, 다른 애들은 안 그러던데요. 리강혁은 딸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12살 소명이의 질문은 언제나 예리했다. 그 눈빛에는 순수한 호기심과 함께 무언가를 알아채기 시작한 아이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해외 문화교류 대표부 관사 3층. 그가 가족과 함께 머무는 공간이었다. 창밖으로는 낯선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그 풍경을 자유롭게 누릴 수는 없었다. 모든 외출에는 사전 보고가 필요했고 모든 만남에는 기록이 남았다. 가족이 함께 있어도 이곳은 집이 아니었다. 감시와 규율이 공기처럼 스며든 공간이었다. 강혁은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모범적인 간부였다. 대표부에서 그의 평가는 늘 우수했다. 당에 대한 충성심, 업무 수행 능력, 사상적 견고함. 모든 면에서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견고함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침 점호는 여전히 엄격했다. 대표부 직원들은 매일 아침 7시에 집합해 하루 일정을 보고했다. 강혁은 늘 정각에 도착했고 늘 단정한 모습이었다. 그의 표정에서 동요를 읽어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다. 하지만 딸의 질문은 달랐다. 소명이는 자라나고 있었고 세상을 보는 눈이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기에 이곳의 규칙들이 그에게는 더욱 이상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아이는 질문을 쏟아냈다. 왜 우리는 현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 수 없는지, 왜 인터넷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지, 왜 모든 편지는 검열을 받아야 하는지. 강혁은 그때마다 그래야 하는 거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은 점점 더 공허하게 들렸다. 자신에게도 딸에게도.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아내 은희가 준비한 소박한 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았다. 대표부에서 배급받은 식재료로 만든 김치찌개였다. 맛은 괜찮았지만 언제나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이곳에서의 삶은 모든 것이 그랬다. 나쁘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도 않았다. 오늘 학교에서 세계지리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소명이가 말을 꺼냈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래요. 근데 왜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은희가 재빨리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조심하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무언의 경고였다. 이 관사의 벽에도 귀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누구나 그렇게 믿으며 살았다. 내 아빠가 중요한 일을 하시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문화를 전파하는 거야. 은희가 조심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소명이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아이의 눈빛에서 강혁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봤다. 그 역시 한때는 의문을 품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문들은 체념으로, 수능으로 바뀌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질문을 멈춰야 했다. 식사 후 강혁은 작은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문화행사 기획안이 놓여 있었다.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전통 예술 공연이었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다. 딸의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으로 이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제약 없이 웃고 떠드는 사람들. 강혁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들의 삶과 내 삶은 무엇이 다른가? 저들은 허락을 받지 않아도 거리를 걸을 수 있고, 검열받지 않아도 전화를 걸 수 있고, 의심받지 않아도 꿈을 꿀 수 있다. 그날 밤 강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은희가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소명이가 잠든 기척이 들렸다.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는 지금까지 모든 규칙을 따랐다. 하지만 딸이 자라면서 그 규칙들은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두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강혁은 천장을 바라봤다. 50년을 살아오며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질문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인가? 딸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인가? 그 질문에 답은 없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혁은 평소처럼 7시 점호에 참석했다. 대표부 1층 회의실에는 23명의 직원이 도열해 있었다. 대표부장이 들어오자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동무들, 오늘은 특별히 강조할 사항이 있어. 대표부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날카로웠다. 본국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소. 해외 근무 인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요. 특히 가족 구성원의 동향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했소. 강혁의 등에 땀이 배어 나왔다. 가족 구성원. 그 말은 곧 소명이를 의미했다. 혹시 어젯밤 대화가 보고된 것일까? 아니면 학교에서 아이가 한 질문들이 문제가 된 것일까? 특히 자녀들의 사상 교육에 각별히 신경 쓰시오. 이곳은 자본주의 사회요. 온갖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사상이 넘쳐나는 곳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에 물들지 않도록 가정에서부터 철저히 지도해야 하오. 점호가 끝나고 강혁은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주변을 살폈다. 누가 자신을 주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피해망상일까? 아니면 실제로 감시가 강화된 것일까? 사무실 책상에 앉아 강혁은 업무 서류를 펼쳤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딸 생각뿐이었다. 소명이는 영리한 아이였다. 너무 영리해서 오히려 걱정이었다. 이곳에서는 질문하는 것 자체가 위험이 될 수 있었다. 점심시간
강혁은 동료 최진수와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진수는 강혁보다 5살 어렸지만 대표부에서 함께 근무한 지는 10년이 넘었다.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였다. 형,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집에 무슨 일 있어? 강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진수라면 이해해 줄 것 같았다. 진수에게도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었다. 소명이가 요즘 질문이 많아져서 말이야. 왜 우리는 이래야 하는지, 저래야 하는지.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녀석도 그래.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더라고. 답하기가 점점 어려워져.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식당 안은 다른 직원들의 대화 소리로 시끄러웠지만 그들의 테이블만은 고요했다. 근데 형, 혹시 진수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다. 혹시 형도 가끔 생각해? 다른 선택이 있지 않을까 하고. 강혁은 깜짝 놀라 진수를 쳐다봤다.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위험했다. 하지만 진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무슨 소리야? 조심해. 강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미안해. 그냥 요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수가 쓸쓸하게 웃었다. 그날 오후 강혁은 소명이를 학교에서 데려왔다. 대표부 차량이 매일 아이들을 등하교시켰다. 이것도 규칙이었다. 아이들이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차 안에서 소명이가 물었다. 아빠, 오늘 친구가 그러는데 방학 때 가족들이랑 여행 간대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어디로? 바다요. 친구는 바닷가에서 수영도 하고 조개도 줍는데요. 강혁은 핸들을 꽉 쥐었다. 우리는 허락받아야 해서 어려워. 또 허락이에요? 왜 맨날 허락이에요? 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강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고, 우리는 감시받고 있다고, 우리는 언제든 소환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할까? 집에 도착했을 때 은희가 현관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아내의 얼굴도 어두웠다. 뭔가 있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소명이를 방으로 보낸 후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대표부 부장 부인이 다녀갔어요. 소명이 학교 생활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친구 관계는 어떤지, 수업 시간에 어떤 태도인지. 뭐라고 답했어? 그냥 잘 지낸다고요. 별 문제 없다고요. 은희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강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식은 손이었다. 우리 소명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래야 해요? 은희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냥 평범하게 다른 아이들처럼 살면 안 돼요? 강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20년 넘게 이 체제 안에서 살아왔다. 규칙을 따르고 명령을 수행하고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딸이 자라면서 그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밤이 되었다. 강혁은 딸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는 소명이가 숙제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을 노크했다. 들어와요, 아빠. 소명이는 책상 앞에 앉아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강혁은 딸의 옆에 앉았다. 소명아, 아빠가 미안해. 왜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해서. 소명이는 펜을 내려놓고 아빠를 바라봤다.
아빠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아빠, 소명이가 강혁의 손을 잡았다. 저 사실은 알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거. 근데 왜 다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강혁은 딸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순수한 호기심만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한 아이의 슬픔이 담겨 있었다. 언젠가는 다 이해하게 될 거야. 언제요? 강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은희와 마주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그들의 눈빛에는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한 주가 지났다. 강혁은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다. 다음 달 예정된 문화행사 준비로 바빴고 본국에서 내려온 보고서도 작성해야 했다. 일에 몰두하면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현실은 자꾸만 그를 끌어당겼다. 대표부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추가되었다. 주말 외출 시에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고 현지인과의 접촉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심지어 가족끼리의 대화 내용도 주간 보고에 포함시키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강혁은 그 지시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가족 간의 대화까지 보고하라니. 이것은 감시가 아니라 통제였다. 그는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못 본 척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다음 주에 소명이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이 있대요. 그래.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정기 상담이래요. 근데 은희가 망설였다. 담임 선생님이 소명이가 요즘 수업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혁의 숟가락이 멈췄다. 무슨 질문?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 저렇게 쓰여 있는지. 그게 문제가 돼? 글쎄요. 선생님 말투가 좀 우려하는 것 같았어요. 소명이는 자신의 밥을 먹으며 부모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이의 표정은 알 수 없었다. 소명아,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해. 강혁이 말했다. 들어요. 근데 이해 안 되는 건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래, 물어보는 건 좋지. 근데 너무 많이 물어보면 선생님이 힘드실 수도 있어. 왜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강혁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의 논리는 완벽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논리는 중요하지 않았다. 순종이 중요했다. 주말이 되었다. 강혁은 가족과 함께 대표부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물론 사전에 승인을 받고 정해진 시간 내에 돌아와야 했다. 공원에는 현지인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연인들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노인들은 신문을 읽었다. 소명이가 물었다. 아빠, 저 아이들은 왜 자전거를 타도 돼요? 저 아이들은 여기 사는 아이들이니까. 우리도 여기 살잖아요. 우리는 잠깐 있는 거야. 얼마나요? 강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해외 근무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당에서 부르면 돌아가야 했고 필요하면 더 머물러야 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의지와 무관했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길에 강혁은 서점 앞을 지나쳤다. 진열된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여행 가이드북, 소설, 자기계발서,
아동용 그림책. 소명이가 발걸음을 멈추고 서점 안을 들여다봤다. 아빠, 저 책들 사도 돼요? 안 돼. 우리는 허락받지 않은 책은 읽으면 안 돼. 왜요? 그냥 규칙이야. 소명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강혁은 실망을 읽을 수 있었다. 그 실망은 단순히 책을 사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자유롭지 못한 삶 전체에 대한 실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혁은 계속 생각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딸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질문하지 말라고 하고 규칙을 따르라고 강요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아이를 위한 길인가? 월요일 아침 강혁은 대표부에서 문화행사 최종 점검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진수를 마주쳤다. 형, 잠깐 시간 있어? 진수의 목소리가 긴급했다. 두 사람은 비상계단으로 이동했다. 진수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김동무 알지? 경제협력부에서 일하던. 응, 알아. 왜? 갑자기 본국 소환됐어. 어젯밤에. 강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본국 소환. 그 말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을 의미했다. 무슨 이유래? 정확히는 모르겠어. 근데 소문에 의하면 그 집 아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가 있어. 무슨 문제? 현지 아이들이랑 너무 친하게 지냈다나 뭐래. 그리고 금지된 웹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얘기도 있고. 강혁은 숨이 막혔다. 김동무의 아들은 소명이보다 2살 많았다. 14살짜리 아이가 호기심의 한 행동 때문에 가족 전체가 소환된 것이었다. 조심해, 형.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특히 자녀들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어. 진수와 헤어진 후 강혁은 사무실로 돌아왔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김동무의 얼굴이 떠올랐다.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점심시간에 강혁은 식사를 거르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대표부 건물 옥상에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약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강혁은 그들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변화는 위험했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그는 외면하기로 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살기로 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다. 외면은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을. 이틀 후 대표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김동무 가족의 소환 이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다. 모두가 조심스러워졌고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어들었다. 점호 시간은 더욱 엄숙해졌고 대표부장의 훈시는 날카로워졌다. 동무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야 하오. 대표부장이 단상에서 내려다보며 말했다. 해외 근무는 특권이자 책임이요. 우리는 조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요.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될 수 없소. 강혁은 앞줄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다. 옆에 서 있던 진수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특히 가족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오.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독하고 사상적 이완이 없도록 끊임없이 교육해야 하오.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요. 점호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진수가 강혁의 팔을 잡았다. 형, 나 좀 무서워. 왜? 우리 아들도 요즘 질문이 많아. 김동무 아들이랑 친했거든. 강혁은 진수의 얼굴을 봤다. 평소 침착했던 그의 얼굴에 불안이 역력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잘 지도하면 돼. 형은 쉽게 말하지만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 얘들은 잘하고 있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강혁도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도 해야지. 달리 방법이 있어?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날 오후 강혁은 본국에서 온 공문을 받았다. 다음 달 인사이동 예정 명단이었다. 그는 무심코 문서를 훑어보다가 멈칫했다. 진수의 이름이 있었다. 본국 귀환 예정자 명단에. 강혁은 서둘러 진수의 사무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진수는 책상에 앉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같은 공문이었다. 형, 나 귀환이래.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 다음 달 말. 이유는? 진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공문에는 정기 인사이동이라고만 되어 있어.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정기 인사이동이라는 말은 때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다.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었거나 신뢰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다. 아들 때문인 것 같아. 진수가 힘없이 말했다. 김동무 아들이랑 친하게 지냈잖아. 아마 그것 때문에. 확실한 거야? 아니, 확실하진 않아. 근데 타이밍이 딱 맞아떨어져. 김동무 가족 소환되고 바로 내 귀환 명령이 떨어졌어. 강혁은 의자에 앉았다. 진수와는 10년을 함께 일했다. 그는 성실하고 신중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도 이렇게 쉽게 제거될 수 있었다. 형, 솔직히 말할게. 진수가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나 무서워.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신문 받을 수도 있고, 직위 박탈당할 수도 있고, 그 정도까진 아닐 거야. 어떻게 알아? 김동무도 그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지금 어디 있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도 몰라. 침묵이 흘렀다. 강혁은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거짓된 위로는 무의미했다. 형,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진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형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 다르게 사는 거? 강혁은 진수를 빤히 쳐다봤다. 위험한 질문이었다. 이 사무실에도 복도에도 어디에나 귀가 있을 수 있었다. 무슨 소리야? 조심해. 알아. 위험한 거 알아. 근데 형,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돼?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해? 강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진수의 질문은 바로 자신의 질문이기도 했다. 며칠 후 저녁 강혁은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최진수 동무 가족 다음 달에 돌아간다면서요? 응, 들었어. 왜래요? 인사이동이래. 은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소명이도 젓가락질을 멈추고 부모를 번갈아 보았다.
아빠, 우리도 돌아가요? 소명이가 물었다. 아니, 우리는 아직 여기 있어야 해. 언제까지요? 모르겠어. 방에서 결정하는 거야. 소명이는 고개를 숙였다. 강혁은 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안도인가, 실망인가. 그날 밤 강혁은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진수의 귀환 소식은 그에게 강한 충격이었다. 언제든 자신도 같은 운명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충실해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은희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여보.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우리 괜찮을까요? 강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거짓말로 안심시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자니 너무 잔인했다. 모르겠어.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그게 충분할까요? 강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누워 있었다. 다음 날 점심시간 강혁은 진수를 만났다. 진수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벌써 준비해? 응.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족들은? 아내는 울기만 해. 아이는 아직 실감을 못하는 것 같고. 강혁은 진수의 책상을 둘러봤다. 10년간 쌓인 서류들, 가족사진, 작은 기념품들. 모든 것이 곧 사라질 것이었다. 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할게. 진수가 강혁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형은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해. 너무 늦기 전에. 무슨 뜻이야? 형도 알잖아. 우리한테 선택권이 있을 때는 많지 않아.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강혁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다. 진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라.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너무나 무거웠다. 한번 내려지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날 밤 강혁은 꿈을 꿨다. 그는 끝없는 복도를 걷고 있었다. 복도 양쪽에는 무수한 문들이 있었지만 모두 잠겨 있었다. 그는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돌렸지만 어떤 문도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그를 부르고 있었다. 소명이의 목소리였다. 아빠, 어서 와요. 문이 닫혀요. 강혁은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도 복도는 끝나지 않았다. 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옆에서 은희가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강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다.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허락받지 않아도 거리를 걸을 수 있었고, 검열받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꿈을 꿀 수 있었다. 강혁은 그때 깨달았다.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현실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진수의 출국일이 다가왔다. 대표부에서는 송별회가 열렸지만 분위기는 무겁고 어색했다. 모두가 그의 귀환이 자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격려의 말들이 오갔지만
진짜 이야기는 침묵 속에 숨어 있었다. 강혁은 진수를 공항까지 배웅했다. 대표부 차량이 그들을 태우고 도심을 빠져나갔다. 차 안에서 진수의 아내는 계속 눈물을 닦았고 아들은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강혁과 진수는 잠시 멀어져 섰다. 형, 그동안 고마웠어. 진수가 손을 내밀었다. 나야말로 건강해. 형도 건강하고. 진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형, 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해줘. 선택할 수 있을 때 선택하라고.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고 헤어졌다. 강혁은 진수 가족이 출국장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마지막 순간 진수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 손짓에는 작별 인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차를 타고 대표부로 돌아오는 길에 강혁은 말이 없었다. 운전기사도 침묵을 지켰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지나갔다. 활기찬 거리, 웃으며 걷는 사람들, 자유로운 삶. 그 모든 것이 강혁에게는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하자 은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요? 잘 출국했어. 진수 동무 부인은 울고 있더라고. 은희는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소명이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강혁은 아내를 바라봤다. 은희의 눈가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다. 해외 생활 5년 그녀도 많이 지쳐 있었다. 뭘 어떻게 하는데? 당신도 알잖아요. 지금 상황이.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수 동무도 갔고 김 동무도 갔어요. 다음은 누구 차례일지 몰라요. 우리는 괜찮아. 조심하면 돼.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은희가 강혁의 손을 잡았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줘요. 우리 정말 괜찮은 거예요? 강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모르겠어. 확신할 수 없어. 여보. 은희가 목이 메었다. 우리 소명이는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순간 소명이의 방문이 열렸다. 아이가 복도로 나와 부모를 바라봤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은희가 서둘러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소명이는 눈치챘다. 아이는 천천히 다가와 부모 옆에 앉았다. 저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알아요. 요즘 엄마 아빠 표정 보면 알아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해서 그렇죠? 강혁과 은희는 서로를 바라봤다. 딸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소명아. 강혁이 딸의 손을 잡았다. 너 때문이 아니야. 넌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해요? 소명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다. 다른 애들은 자유롭게 사는데 왜 우리만 이래야 해요? 강혁은 딸을 안았다. 소명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현실이었다. 미안해, 소명아. 아빠가 미안해. 그날 밤 소명이를 재운 후 강혁과 은희는 다시 거실에 앉았다.
이번에는 더 진지한 대화가 필요했다. 여보,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은희가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당신 다른 선택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무슨 선택? 알잖아요. 다르게 사는 것. 강혁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위험한 대화였다. 하지만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있어. 생각해 봤어. 진짜요? 응. 요즘 자꾸 생각하게 돼. 특히 소명이를 볼 때마다 은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요. 저도 매일 생각해요. 우리 아이한테 이게 맞는 건가? 근데 강혁이 망설였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위험해. 엄청나게 위험해. 알아요. 근데 지금 이대로 사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언제 우리도 소환될지 몰라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안전한 선택은 없었다. 머무는 것도 떠나는 것도 모두 위험했다. 생각해 봤어? 은희가 물었다. 구체적으로? 조금은. 근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 어떻게 하면 돼요? 강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은밀하게 정보를 모았다. 다른 탈북자들의 경로, 가능한 방법들, 위험 요소들. 하지만 그 정보들은 너무 위험해서 아내에게조차 말하기 조심스러웠다. 일단 기회를 봐야 해. 그리고 신중하게 계획해야 하고. 얼마나 걸릴까요? 모르겠어. 몇 달, 어쩌면 1년. 서두르면 안 돼.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결정을 따를게요.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 우리 소명이한테 미래를 줘요. 이 아이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줘요. 강혁은 아내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없이 서로를 안고 있었다. 밖에서는 도시의 소음이 들려왔다. 자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였다. 그날 밤부터 강혁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똑같았다. 아침 점호에 참석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애써 외면하지 않았다. 현실을 직시했다. 그리고 조용히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가능성을 탐색하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에는 작은 희망이 싹텄다. 딸을 위한 미래, 가족을 위한 선택, 자유를 향한 길. 그 길은 위험으로 가득했지만 강혁은 더 이상 두려움만으로 멈춰 있을 수 없었다. 봄이 되었지만 대표부의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진수가 떠난 자리는 새로운 인원으로 채워졌다. 30대 중반의 박성일이었다. 그는 첫날부터 다른 직원들과 거리를 두었고 점호 시간에는 유독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다. 강혁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박성일은 단순한 업무 인력이 아니었다. 감시자였다. 아침 점호가 끝난 후 대표부장이 특별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동무들, 본국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소. 앞으로 모든 해외 근무 인원은 주간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오. 업무 내용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의 활동, 대외 접촉, 특이사항을 모두 기록하시오. 회의실에 긴장감이 흘렀다. 주간 보고서는 이미 제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가족의 일상까지 보고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외출 승인 절차가 강화되어 개인 외출은 최소 3일 전에 신청해야 하며 가족 동반 외출은 일주일 전 승인이 필요하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오. 강혁은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 얼굴을 힐끗 봤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다. 일주일 전 승인. 그것은 사실상 자유로운 외출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였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시오. 매월 자녀 담임교사와 면담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시오. 자녀의 교우 관계, 학습 태도, 사상적 경향을 빠짐없이 파악하시오. 회의가 끝나고 강혁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벌써 새로운 양식의 보고서, 서식이 놓여 있었다. 그는 서식을 펼쳐봤다. 항목들이 빼곡했다. 가족 구성원별 일일 활동, 대화 주제, 특이 행동, 외부 접촉 여부. 강혁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이제 집에서의 대화조차 보고서에 기록해야 했다. 딸과 나눈 이야기, 아내와의 대화, 모든 것이 감시 대상이었다. 점심시간, 강혁은 구내식당에서 혼자 식사했다. 예전에는 진수와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제는 그럴 사람도 없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직원들이 업무 이야기만 조심스럽게 주고받았다. 사적인 대화는 사라졌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박성일이 다가왔다. 리강혁 동무지요? 네, 그렇습니다. 박성일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성일이 손을 내밀었다. 강혁은 악수를 했다. 박성일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다. 리 동무는 대표부에서 오래 근무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배우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배울 게 많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강혁은 잠시 당황했다. 아내와 딸이 있습니다. 딸이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습니까?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박성일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다. 아이들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곳은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물론입니다. 잘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박성일이 떠난 후 강혁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대화는 짧았지만 의도는 명확했다. 박성일은 강혁을 주시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오자 은희가 어두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오늘 대표부에서 뭔가 있었어요? 왜? 소명이 학교에서 통지문이 왔어요. 은희가 건넨 종이를 받아 읽었다. 학교 측에서 보낸 공문이었다. 앞으로 학부모는 매월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사와 면담해야 하며 자녀의 학습 태도와 교우 관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게 무슨... 강혁의 손이 떨렸다. 학교까지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애가 학교에서도 감시받고 집에서도 감시받고. 소명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다. 아이의 얼굴도 어두웠다. 엄마, 아빠, 저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불려갔어요. 왜? 담임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무슨 이야기 하는지, 주말에 뭐 하는지. 강혁은 딸을 안았다. 뭐라고 답했어? 그냥 평범한 이야기 한다고요. 근데 선생님이 계속 물어보셨어요. 부모님이 다른 나라 이야기 하시는지, TV 뭐 보시는지.
앞으로는 조심해야겠구나. 뭘 조심해요? 소명이가 아빠를 올려다봤다. 저 잘못한 거 없는데요. 강혁은 대답할 수 없었다. 딸은 잘못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잘못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제는 집안에서도 편하게 대화할 수 없었다. 혹시 누가 듣고 있을지, 혹시 누가 보고할지 알 수 없었다. 식사 후 강혁은 서재로 들어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오늘의 업무 내용, 가족의 활동, 특이사항. 그는 펜을 들고 망설였다.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을까? 딸이 학교에서 질문받은 이야기를 써야 할까? 은희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써야 할까? 결국 그는 가장 무난한 내용만 기록했다. 업무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가족은 건강하다.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펜을 놓는 순간 강혁은 깨달았다. 이제 자신의 삶은 보고서에 맞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렸다. 진실이 아니라 기록에 적합한 삶. 며칠 후 주말 강혁은 가족과 함께 외출하려 했지만 승인이 거부되었다. 이유는 명시되지 않았다. 그저 현 시점에 부적절함이라는 짧은 답변뿐이었다. 소명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다. 은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강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갇혔다. 그들은 완전히 갇혀버렸다.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날 밤 강혁은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는 속삭이듯 조용히. 여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제쯤 가능할까요? 곧, 곧 기회를 만들어야 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해졌다. 규율은 날로 엄격해지고 감시는 날로 강화되고 있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영원히 움직이지 못할 것이었다. 강혁은 그날부터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간부였다. 보고서는 성실하게 작성했고, 점호에는 정각에 참석했고, 지시사항은 빠짐없이 이행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었다. 경로, 시기, 방법. 모든 것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다. 실패는 곧 파멸을 의미했다. 그는 딸을 볼 때마다 다짐했다. 이 아이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질문해도 되는 세상, 꿈꿔도 되는 세상, 살아도 되는 세상을 선물하겠다고. 시간은 흘러갔고 강혁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여름이 다가왔다. 강혁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남미의 한 국가에서 문화교류 행사가 예정되었고 대표부에서 파견 인원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강혁은 그 공문을 읽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남미. 그곳은 지리적으로 멀었고 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했으며 무엇보다 제3국으로의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날 저녁 강혁은 은희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소명이를 재운 후 두 사람은 서재에 마주 앉았다. 남미 파견건 있어. 은희의 눈빛이 달라졌다. 언제요? 다음 달. 석 달 일정이래. 가족도 같이요? 아니, 단독 파견이야. 근데 강혁은 말을 멈췄다. 다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했다. 근데 뭐예요?
내가 만약 거기 가면 거기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 은희는 강혁의 의도를 즉시 이해했다. 당신 혼자 먼저 가고 우리는 나중에요? 응. 내가 먼저 안전한 경로를 확보하면 너희를 불러들일게.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엄청나게 위험해. 강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근데 지금보다는 나을 거야. 여기서는 우리가 점점 더 옥죄어지고 있어. 은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 믿어요. 당신 결정 따를게요. 소명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자. 나중에 확실해지면 그때. 알았어요. 다음 날 강혁은 파견 지원서를 제출했다. 대표부장이 그를 불렀다. 우리 동무 남미 파견에 지원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 문화교류 업무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또한 당에 더 도움이 되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대표부장은 강혁을 한동안 쳐다봤다. 가족은 어쩔 건가? 석 달이면 긴 시간인데.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이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표부장이 서류를 검토했다. 우리 동무는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했지. 평가도 좋고. 근데 최근 최진수 동무가 귀환한 일이 있어서 말이야. 혹시 동요되지는 않았나? 전혀 아닙니다. 저는 당에 충성하며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좋아.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지.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강혁이 선발되었다. 출국은 한 달 후였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30일. 그 안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다. 강혁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낮에는 모범적인 간부였고 밤에는 치밀한 계획자였다. 그는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남미 현지의 상황, 가능한 경로, 접촉 가능한 사람들. 인터넷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었지만 강혁은 업무상 필요로 제한적인 접근 권한이 있었다. 그는 이것을 최대한 활용했다. 검색 기록이 남지 않도록 조심하며 필요한 정보들을 머릿속에 새겼다. 그는 또한 소액의 현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대표부에서 지급되는 생활비 중 일부를 조금씩 모았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긴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은희도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소명이의 중요한 물건들을 정리했다. 사진, 작은 기념품, 꼭 필요한 옷까지.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어느 날 저녁 소명이가 물었다. 엄마, 왜 제 옷 정리해요? 응, 그냥 정리 좀 하려고. 버릴 거예요? 아니야. 필요한 것만 남기려고. 소명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아이의 눈빛에서 뭔가 감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출국 2주일 전 강혁은 대표부에서 사전 교육을 받았다. 남미 현지 정세, 업무 수행 방법, 주의사항. 교육을 진행하는 간부는 반복해서 강조했다. 남미는 지리적으로 멀고 감독이 어렵소. 그만큼 더욱 자기 관리가 중요하오. 당을 잊지 말고, 임무를 잊지 말고, 조국을 잊지 마시오.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출국 일주일 전 강혁은 마지막으로 가족과 외출 허가를 신청했다. 놀랍게도 승인이 났다. 아마도 출국을 앞둔 그에게 주는 배려였을 것이다. 그들은 공원으로 갔다. 날씨는 화창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소명이는
오랜만에 외출에 들뜬 표정이었다. 아빠, 진짜 남미 가요? 응, 간다. 얼마나 안 와요? 석 달. 너무 길어요. 소명이가 강혁의 팔을 붙잡았다. 강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금방 지나갈 거야. 공원 벤치에 앉아 세 사람은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강혁에게는 특별했다. 이것이 가족으로서 함께 보내는 마지막 평범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다. 소명아, 강혁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빠가 없어도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해. 네. 그리고 학교에서도 조심하고. 왜 자꾸 조심하래요? 저 잘못할 거 없는데. 강혁은 웃었다. 그래, 내가 맞아. 넌 잘못할 거 없어. 근데 그래도 조심하면 좋잖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명이는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아이는 말이 없었지만 그 손길에는 불안이 묻어났다. 그날 밤 강혁은 잠들지 못했다. 며칠 후면 그는 이곳을 떠날 것이었다. 가족과 헤어질 것이었다. 그리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을 것이었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까지.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더 큰 것을 잃을 것이었다. 딸의 미래, 가족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너머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다. 질문해도 되는 세상, 꿈꿔도 되는 세상. 그는 결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선택이었다. 가족을 위한, 딸을 위한,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다. 출국 전날 밤 강혁은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했다. 은희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다. 소명이는 내내 밥을 먹으면서도 아빠만 바라봤다. 아빠, 꼭 연락해요. 그럼, 자주 할게. 거짓말 아니죠? 거짓말 아니야. 강혁은 딸을 안았다. 소명이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울지 않으려 애썼지만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소명아, 울지 마. 아빠 금방 올게. 하지만 강혁 자신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적어도 이 모습으로는. 그날 밤 강혁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5년을 살았던 공간.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했던 공간. 이제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것이었다. 침대에 누워 은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내가 길을 만들게. 우리 언제 갈 수 있을까요? 최대한 빨리. 내가 안전한 경로 확보하면 바로 연락할게. 당신, 조심해요. 꼭 살아서 우리 만나요. 그럼, 약속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었다. 새벽 5시 강혁은 눈을 떴다. 옆에서 은희가 이미 깨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못 주무셨어요? 응. 당신은? 조금 잤어요. 두 사람은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강혁은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작은 캐리어 하나. 그 안에는 옷가지와 필요한 서류들, 그리고 은밀하게 준비한 소액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아침 6시 소명이를 깨웠다. 아이는 부은 눈으로 일어났다. 밤새 울었던 모양이었다. 아빠,
응, 소명아. 아빠 이제 가야 해. 진짜 가요? 응. 근데 금방 올게. 소명이는 아빠에게 달려와 꼭 안겼다. 아빠, 보고 싶을 거예요. 나도, 나도 엄청 보고 싶을 거야. 강혁은 딸을 안고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됐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 아침 7시 대표부 차량이 도착했다. 강혁은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여보, 잘 다녀와요. 응, 연락할게. 소명이 잘 돌볼게요. 고마워. 강혁은 은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 모든 것을 담았다. 사랑, 약속, 희망. 차에 탔다. 창밖으로 은희와 소명이가 손을 흔들었다. 강혁도 손을 흔들었다. 차가 출발했고 그들의 모습은 점점 작아졌다. 모퉁이를 돌자 완전히 사라졌다. 강혁은 앞을 바라봤다. 이제 돌아볼 수 없었다. 앞으로만 나아가야 했다. 공항으로 가는 길,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옆자리에는 대표부 간부가 앉아 있었다. 감시자였다. 출국 순간까지 강혁을 지켜볼 사람이었다. 우리 동무, 긴장되나? 조금요. 남미는 처음이지? 네. 조심해야 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당의 눈은 항상 지켜보고 있네.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협박이자 경고였다. 공항에 도착했다. 국제선 청사는 사람들로 붐볐다. 여행을 가는 사람들, 출장을 가는 사람들, 이별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유로워 보였다. 강혁은 출국 수속을 밟았다. 여권 확인, 짐 검사, 보안 검색. 모든 절차가 평소보다 더 철저했다. 그의 가방은 2번 검사되었고 소지품도 하나하나 확인되었다. 목적이 뭡니까? 문화교류 업무입니다. 기간은 석 달입니다. 귀국 항공권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강혁은 서류를 제시했다. 귀국 항공권. 하지만 그는 그 비행기를 타지 않을 것이었다. 마지막 관문은 출국 심사대였다. 심사관이 그의 여권을 꼼꼼히 살폈다. 사진과 얼굴을 여러 번 대조했다. 컴퓨터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다. 잠시만요. 심사관이 전화를 걸었다. 강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일까? 들킨 것일까? 몇 분이 지났다. 영원처럼 느껴졌다. 심사관이 전화를 끊고 다시 여권을 살폈다.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교류 업무입니다. 소속은 해외 문화교류 대표부입니다. 심사관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권에 도장을 찍었다. 통과하십시오. 강혁은 여권을 받아들고 심사대를 통과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통과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다. 대기실로 이동했다. 대표부 간부가 따라왔다. 비행기 탑승까지 함께 있겠네. 네. 2 사람은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활주로에는 비행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했다.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비행기들. 탑승 시간이 다가왔다. 강혁은 일어섰다. 그럼 저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임무 잘 수행하게. 그리고 잊지 말게. 자네는 혼자가 아니네. 가족이 여기 있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만약 내가 배신하면 가족이 위험하다는 뜻이었다.
명심하겠습니다. 강혁은 탑승구로 향했다. 게이트를 통과하는 순간 그는 뒤를 돌아봤다. 대표부 간부가 서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로 들어갔다. 비행기에 탑승했다. 좌석을 찾아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안전벨트를 맸다. 심장이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승무원들이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비행기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체가 천천히 움직였다. 활주로로 나갔다. 비행기가 속도를 높였다. 점점 빨라졌다. 그리고 땅에서 떠올랐다.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가 점점 작아졌다. 건물들이 작은 점처럼 보였다. 구름 위로 올라갔다. 그는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자유를 향한 첫걸음. 돌아올 수 없는 여정의 시작. 창밖으로 하늘이 펼쳐졌다. 끝없이 넓고 푸른 하늘. 강혁은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소명아, 엄마.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길을 만들게. 우리가 함께 숨 쉴 수 있는 세상으로 데려갈게.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너 남미 대륙으로 향했다. 강혁은 창밖을 내다보며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바라봤다. 20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었다. 경유지에서 잠시 내렸다가 다시 탔다. 매번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긴장했지만 공식 업무 출장이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남미의 한 나라 수도 공항이었다. 습한 공기와 뜨거운 열기가 그를 맞이했다. 강혁은 짐을 찾아 입국 심사대로 향했다. 현지 대표부 직원이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다. 리강혁 동무시지요? 김철호입니다. 여기 책임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 숙소로 안내하겠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강혁은 창밖 풍경을 관찰했다. 낯선 도시였다. 건물들은 오래되었고 거리는 복잡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자유로워 보였다. 여기는 감독이 느슨한 편입니다. 김철호가 말했다.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숙소는 시내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다. 대표부에서 운영하는 공용 숙소였다. 강혁에게 배정된 방은 작지만 깨끗했다. 오늘은 쉬시고 내일 아침 대표부로 출근하십시오. 업무 인수인계 하겠습니다. 김철호가 떠나고 강혁은 혼자 남았다. 그는 방 안을 둘러봤다. 침대, 책상, 작은 옷장. 창문 너머로 낯선 도시의 야경이 보였다. 강혁은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첫 단계를 통과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날 밤 강혁은 잠들지 못했다. 가족 생각이 났다. 소명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은희는 괜찮을까?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대표부에서 지급한 공식 핸드폰이었다. 모든 통화가 기록되고 감시되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다. 잘 도착했어. 모두 건강하지? 몇 분 후 은희에게서 답장이 왔다. 다행이에요. 우리도 괜찮아요. 소명이가 보고 싶어 해요. 짧은 문자였지만
강혁은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답장을 보냈다. 나도 보고 싶어. 곧 다시 연락할게. 다음 날 아침 강혁은 대표부로 출근했다. 작은 사무실이었다. 직원은 김철호를 포함해 5명 뿐이었다. 본국에서 멀리 떨어진 소규모 거점이었다. 리 동무, 여기서는 문화행사 기획과 현지 교민 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교민이라고 해봐야 10가족 정도지만요. 알겠습니다. 이번 달에 현지 대학교에서 전통 예술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리 동무가 총괄하시면 됩니다. 강혁은 업무를 인수받았다. 표면적으로는 성실하게 일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교민들을 만났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조용히 다른 준비를 시작했다. 업무차 시내를 돌아다니며 주변 환경을 파악했다. 대사관 위치, 경찰서 위치, 주요 도로, 교통수단, 특히 한국 대사관의 위치를 확인했다. 시내 중심부에서 30분 거리였다. 그곳이 그의 최종 목적지였다. 2주일이 지났다. 강혁은 서서히 김철호와 다른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다. 그는 성실했고 조용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김철호가 그를 불렀다. 우리 동무 술 한잔 하시지. 좋습니다. 두 사람은 숙소 근처 작은 식당에 갔다. 현지 음식을 시키고 맥주를 마셨다. 김철호는 술을 몇 잔 마시더니 말이 많아졌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지옥이야. 본국과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지원도 없고 힘드시겠습니다. 가족이 그리워. 아내랑 애들 본 지 2년이 넘었어. 강혁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연락은 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검열받으면서. 김철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사는 건가 싶어. 근데 어쩌겠어. 돌아가면 더 힘들 텐데. 강혁은 그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김철호도 고통받고 있었다. 이 체제 안에서 모두가 고통받고 있었다. 3주째가 되었을 때 강혁은 중요한 접촉을 했다. 현지 대학교에서 행사 협의를 하던 중 한국인 교수를 만났다. 이민 온 지 10년이 넘은 사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재민 교수는 강혁을 주의 깊게 살폈다. 뭔가를 알아차린 듯 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강혁은 망설였다.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회이기도 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근처 카페로 갔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이재민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리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강혁은 그의 눈을 바라봤다. 진심이 느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강혁의 심장이 뛰었다. 하지만 조심해야 했다. 함정일 수도 있었다. 저는 단순히 업무 차원 것입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 번호는 안전합니다. 그날 밤 강혁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 달이 지났다. 강혁은 이재민 교수와 몇 번 더 만났다. 조심스럽게, 자연스럽게. 그는 강혁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한국 대사관 연락 방법, 망명 신청 절차,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재민이 말했다. 대사관에 들어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 전에 미행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아직입니다. 제가 먼저 안전을 확보하면 그때 이해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2달째가 되었을 때 강혁은 결심했다. 이제 움직여야 할 때였다. 더 늦으면 본국에서 의심할 수 있었다. 그는 이재민 교수에게 연락했다. 준비됐습니다.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계획이 세워졌다. 강혁은 업무차 시내로 나간다고 보고하고 이재민 교수가 차로 픽업해서 대사관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었다. 간단한 계획이었지만 실행은 위험했다. 결행일 아침 강혁은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했다. 김철호에게 보고했다. 오늘 현지 협력기관과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몇 시에 돌아옵니까? 저녁 전에는 돌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혁은 사무실을 나섰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그 안에는 여권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거리로 나왔다. 이재민 교수의 차가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혁은 주변을 살피며 차에 탔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혁은 뒤를 돌아봤다. 미행하는 차는 없었다. 그는 긴 숨을 내쉬었다. 20분 후 한국 대사관이 보였다. 높은 담장과 경비가 삼엄한 건물이었다. 차가 정문 앞에 멈췄다. 여기서 내리시면 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서 망명 신청한다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강혁은 차에서 내렸다. 대사관 정문까지는 50m. 그는 천천히 걸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정문에 도착했다. 경비원이 그를 막아섰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망명 신청하러 왔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변했다. 그는 무전기를 꺼내 보고했다. 잠시 후 대사관 직원이 나왔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강혁은 정문을 통과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이 꺾였다. 5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안전을 느꼈다.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직원이 그를 안내했다. 건물 안으로 사무실로. 그곳에서 그는 정식으로 망명 신청을 했다. 가족은 어디 계십니까? 아직 북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 탈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생님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강혁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흘렀다. 52년 만에 처음 흘리는 자유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강혁은 대사관 보호시설에서 잤다. 안전한 곳이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소명아, 엄마. 아빠가 해냈어. 이제 너희 차례야. 조금만 기다려. 꼭 데려올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의 첫 목적지에 도착한 것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강혁은 남미에서 한국으로 이송되었고 정착 지원 시설에 머물고 있었다.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였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강혁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가족이 아직 북한에 있었다. 그는 매일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물었다. 제 가족은 언제 올 수 있습니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혹시 가족에게 위해가 가지는 않을까? 혹시 은희와 소명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그는 밤마다 악몽을 꿨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담당 공무원이 그를 찾아왔다. 리강혁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강혁의 심장이 뛰었다. 가족입니까? 네. 부인과 따님이 무사히 제3국에 도착했습니다. 강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쏟아졌다. 정말입니까? 정말 무사합니까? 네. 2주일 내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강혁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 안도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었다. 2주일 후 강혁은 공항에 나갔다. 가족을 맞이하기 위해서였다. 담당 공무원과 함께 입국장 앞에서 기다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리고 자동문이 열렸다. 은희와 소명이가 나타났다. 엄마, 아빠다. 소명이가 달려왔다. 강혁은 딸을 안았다. 은희도 달려와 그들을 안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빠. 정말 정말 보고 싶었어요. 여보, 고생했어요. 당신도요. 당신도. 공항 한 귀퉁이에서 울고 있는 가족을 사람들이 지나쳤다. 누구도 그들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제외하는 가족,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곳에서는 평범한 풍경이었다. 가족은 함께 정착 지원 시설로 이동했다. 작은 방이었지만 세 사람에게는 천국이었다. 처음으로 감시받지 않는 공간,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그날 밤 소명이가 물었다. 아빠, 여기서는 질문해도 돼요? 그럼. 뭐든지 물어봐도 돼. 진짜요? 아무거나요? 응, 아무거나. 소명이의 눈이 반짝였다. 그럼 저 여기서 친구 사귀어도 돼요? 책도 마음대로 읽어도 돼요? 인터넷도 써도 돼요? 강혁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다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와, 소명이가 감탄했다. 진짜 자유네요. 은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우리 해냈어요. 응, 우리 해냈어. 다음 날부터 가족은 정착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언어, 문화, 제도, 생활 방식. 모든 것이 새로웠다. 소명이는 가장 빨리 적응했다. 아이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흡수했다. 수업 시간마다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생님들은 소명이의 호기심을 칭찬했다. 소명이는 정말 똑똑하네요. 질문도 많고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많았거든요. 강혁은 딸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이것이 그가 원했던 것이었다. 딸이 두려움 없이 질문하고 배우고 꿈꾸는 것. 어느 날 저녁 가족이 함께 산책을 나갔다. 정착센터 근처 공원이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았다.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냥 나가고 싶어서 나갔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 읽는 사람.
모두가 자연스러웠다. 소명이가 말했다. 아빠, 저 사람들 아무도 우리 안 봐요. 응, 신기해요. 예전에는 항상 누가 보는 것 같았는데, 강혁은 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자유란 이런 것이었다.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 허락받지 않아도 걸을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숨 쉴 수 있는 것. 벤치에 앉아 세 사람은 노을을 바라봤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은희가 물었다.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평범하게, 응.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주말에 가족이랑 시간 보내고, 그런 평범한 삶. 은희가 웃었다. 그게 얼마나 특별한 건데요. 맞아. 우리에게는 특별한 거지. 소명이가 두 사람 사이에 앉으며 말했다. 저는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공부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럼,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커서. 소명이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나중에 저도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처럼 힘든 사람들. 강혁은 딸을 안았다. 넌 정말 착한 아이야.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용감했잖아요. 아니야. 너 때문이야. 내가 있어서 아빠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가족은 그렇게 노을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오랜 여정 끝에 찾은 평화였다. 몇 주 후 소명이는 학교에 입학했다. 중학교 2학년이었다. 첫 등교날 강혁과 은희가 함께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 소명아, 긴장되지? 조금요. 근데 괜찮아요. 저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소명이는 교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다른 아이들과 섞여 교실로 향했다. 강혁과 은희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렇게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을까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섞일 수 있을 거야. 우리 소명이는 강한 아이야. 실제로 소명이는 빠르게 적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친구들을 사귀었다. 수업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선생님들은 소명이를 좋아했다. 어느 날 소명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아빠, 엄마, 오늘 사회 시간에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뭐라고? 민주주의는 질문하는 거래요. 국민이 정부에 질문하고 정부가 대답하는 거래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럼 우리가 살던 곳은 민주주의가 아니었네요? 응, 그렇지. 왜 거기는 질문하면 안 됐어요? 강혁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질문을 두려워했던 거야. 질문하면 진실이 드러나니까. 진실이 뭔데요? 그곳이 잘못되었다는 진실. 소명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벗어났고, 무엇을 얻었는지. 석 달이 지나 가족은 정착센터를 나와 자신들만의 집으로 이사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다. 크지는 않았지만 완전히 그들만의 공간이었다. 이사 첫날 밤 가족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아직 가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지만 행복했다. 우리 집이네요. 소명이가 말했다. 응,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만의 집이에요? 그럼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아. 아무도 우리를 통제하지 않아. 소명이는 방 안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야호, 우리 집이다.
은희와 강혁은 웃으며 딸을 바라봤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다. 고향, 친척, 익숙한 환경. 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자유, 존엄, 미래. 그날 밤 잠들기 전 강혁은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도망친 것이 아니다. 선택한 것이다. 가족을 위해, 딸을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질문해도 되는 세상, 꿈꿔도 되는 세상, 살아도 되는 세상에서의 새로운 시작. 옆방에서 소명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은희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자유로운 대화, 검열받지 않는 대화, 두려움 없는 대화였다. 강혁은 미소 지었다. 그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 선택을 후회 없이 살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고 환한 달이었다. 그 달빛 아래에서 강혁 가족은 자유를 꿈꾸던 날들을 추억하며 자유를 얻은 지금을 감사하며 자유를 누릴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질문해도 되는 세상에서